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또는 여당과 공무원 노조 간의 논란 등 이 정치적인 공방은 많이 좀 다뤄봤기 때문에 예. 오늘은 공무원 연금의 특성이나 역사 또 지금 논의에 다다르게 된 배경 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특집이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이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정치적 공방, 내지는 이해관계에 매몰이 되면은 이 공무원연금 논란의 본질이나 전후 맥락을 놓칠 공산이 큽니다. 예. 가뜩이나 복잡한 문제라서 그럴 우려가 더 큰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적 공방이나 이해를 떠나서 공무원연금 논란의 배경 그리고 전반적인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가급적 팩트에 충실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파적, 정치적 시선은 잠시 거두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공무원 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연령을 한 5년 정도 늦춰서 65세부터 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연차에 따른 차등을 두는 조건으로 공무원들의 납입액을 더 높여서 2080년까지 모두 440조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2080년이라는 시점은 현 구조에서의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무원 연금 개정 내지는 개혁 논란. 사실은 해묵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는 덜 내고 더 받는 지금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인 30년을 대입해서 따져보면 1989년부터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이 나중에 받아가는 돈, 즉 수령액이 이 납부한 돈, 즉 기여액의 3.68배에 달하는 수준인 거죠. 예. 물론 그동안 조금씩 손질이 되면서 수익비는 조금씩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 낸 거에 2배 이상 받아가게 됩니다. 예. 처음부터 논란의 씨앗을 품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박봉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예. 아주 먼 옛날,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라서 감이 확 오지는 않지만 정말 심할 정도의 박봉이었다는 건 모두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보통의 민간 회사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죠. 예. 1960년에 저임금으로 국가에 복무하는 집단에 가급적 충분한 노후 보장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연금이 출범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후로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증가했고요. 공무원 숫자도 늘었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의 현재 월 평균 기준소득액은 이 435만 원이라고 해요. 대기업 근로자들의 626만 원보다 조금 낮지만 예. 대기업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의 302만 원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연금 지급액이 축적되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은 당연히 적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구체적으로는 이미 2001년부터 기금만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주기 시작한 건데 이 정부 보전액이 심각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작업은 단순히 수치만으로만 보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네. 부적분을 채워주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얼마나 충당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최근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2년에 2조 8천억, 작년에 3조 3천억 원 등 지난 5년간 14조 원을 세금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예.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2021년에는 한 해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액수가 7조 원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7조 원을 넘긴다. 네, 예.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는 음. 올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전체 예산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전체 예산 7조 원입니다. 예. 물론 엄밀히 따져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경우 이대로 2080년이 되면 정부 보전 금액이 2,000조에 달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전에 정부들은 공무원 연금 개정하려는 이런 시도를 아예 안 했던 것인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정권이 좀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관료 사회의 반발과 이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집단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서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표밭일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 미세하게 바뀌어 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에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예, 조금씩 이제 손을 대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미세하게나마 처음 이제 손질이 된 거는 언제였습니까? 1995년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예.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5.5%에서 7.5%로 인상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여하는 납부하는 돈이죠. 이걸 5.5에서 7.5로 인상하고 60세 미만의 퇴직자에게 5% 감액된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거죠. 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연금이 적자 전환됐습니다. 그러기 1년 전, 즉 위기감이 고조되던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부담률을 1%포인트 더 올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늦추는 대신 정부 보전금 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50% 안팎에서 감액토록 했고요. 이명박 정부도 산정 기준을 조금 손봤지만 뭔가 획기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은 시도를 하게 된 것이고 네. 여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 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개정안을 이제 마련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호이고 이미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했거나 초래하는 그런 구호이죠. 다름 아닌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도 같은 건데 이런 무리수를 만회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의는 일단 여기에선 차치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개정 작업에 나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정을 예고했죠. 예.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지난 5월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 개혁 분과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개정안을 준비해온 겁니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달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정부는 그간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양보를 많이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하신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전제를 하자면은 정부 수립 이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쏟아낸 공로라는 거는 그 누구도 함부로 재단하거나 깎아내려선 안 된다는 점, 그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늘 잠재적 문제였던 것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구조 개선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좀 찔리는 데가 있었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이 일정 부분 정부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을 10만 명 넘게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러자면 퇴직 수당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당시에 축적돼 있던 공무원연금에서 4조 7천억 원이란 천문학적 액수를 빼다 썼습니다. 사망교위금, 재해부조금 등등의 명목으로 2조 2천억 원을 전용하기도 했고요. 2001년에 정부 보전금 제도라는 걸 도입하면서 적립했어야 할 정부의 책임준비금 역시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전국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앞서 말씀드린 식으로 정부가 야금야금 가져다 썼거나 제대로 채워 넣지 않은 돈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공무원들에게만 그토록 큰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런 얘기죠. 예. 물론 공무원 노조 또한 개정 내지는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합니다. 전공로 정용천 대변인이 얼마 전에 저희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따지고 보면 정부 책임도 막중하니까 논의를 하되 자기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예.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지점을 정말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어찌됐든 앞으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나중엔 이거 못 막습니다. 관건은 과연 누가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뚫고 총대를 맬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앞으로 당분간 큰 선거 일정이 없는, 즉 우리 사회의 거대한 특정 집단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정의 적기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박근혜 정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상한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리고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총대를 매긴 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오늘 논의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여야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고요. 일단 양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특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작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요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예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3년씩 걸렸다. 예. 연내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의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늘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안규백 수석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왜냐하면 발의를 하면 상임위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소관 상임위와 또 TF를 중심으로 여당과 조율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또 사회적 합의를 폭넓게 모아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이슈화시키려는 일부 단체는 방치했고 실제 대북 살포를 추진한 단체는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장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개리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 상황을 공개시키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방치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자신이 주도하는 대북풍선단의 경우 야간에 비공개로 살포하는 작업임에도 공권력이 딴죽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언제 와서 막았습니까? 올해도, 요번에 이런 사건 나면서, 매달리고 밤에 날리는 것도 붙잡고 못하게 하고요. 예. 근데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다 촬영해놨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난리친 단체는 가만 놔두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 그, 말리러 오는 사람들은 경찰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경찰이죠, 경찰. 예. 뭐, 소속이 어디라고 밝히기도 하고요. 소속이라는 건 저 신변보 경찰이에요, 신변보 경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저 정보과 형사 뭐 이런 분들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보안과라고 신변보 경찰이 4명이나 있는데 예. 이분들이 왜 지시하면 이 사람들 잘못이겠어요? 왜 지시하면 막는 거예요? 그죠? 꽉 막고 경찰 질서유지법에서 안 됩니다. 범법자가 됩니다. 날 보고 오히려 그러면서 붙어 잡는데 어떻게 날려요, 지가? 예. 가장 최근에는 경찰이 와서 날리지 말라고 한 게 언제쯤입니까? 10월 11일 날이요. 올해 10월 11일에요. 예, 그 다음에 16일인가 그때도 바람 맞을 때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발 못 나가게 해가지고요. 정리 못했죠. 16일인가 15일 그때 바람 맞았는데. 예. 그런데 25일에 날리는 거는 경찰이 막지는 않았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재정 적자만 고려해 공무원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게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11월 1일 총궐기에는 지금도 한 11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 공동투쟁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공노총도 있고, 한국교총도 있고요. 한국노총도 있고, 또 사학연금 공대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과 강경, 또 보수와 진보를 다 떠나서, 예. 모든 100만의 공무원들, 또 사학연금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 해서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파업 얘기도 하셨고 또 정권 퇴진 운동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사안으로 파업 돌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번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찬반 투표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 엉터리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대가 좀 많겠죠. 그래서 압도적인 반대가 좀 확인이 되면 그 부분들을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파업이나 대통령 신임 투표를 다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 안에 대한 공무원 전체 의사 묻는 찬반 투표는 언제쯤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소속된 노조별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를 가지고 파업으로 갈 것인지 또 대통령 신임 투표까지 갈 것인지는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전북도민들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에서 국민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것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치안의 공백을 메꿔주는 CCTV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걸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CCTV가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는 내 방안까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범죄 예방으로 그 목적이 있는 CCTV가 전 시간을 모든 도로에 모든 차량의 번호와 또 그 차량을 운전하는 그 이미지와 그 동영상 그리고 그 차량들이 이동하는 경로까지 다 저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예. 네네. 1992년부터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라는 에븐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그게 76개소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더해서 2010년부터는 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약 5,921대의 CCTV에서 그 찍히는 그런 차량에 대한 그 동영상들을 전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영구 저장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됐는데 네. 여기에는 차량 번호만 딱 입력하면 어느 집 CCTV에 차가 찍혔는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 수배라는 명목으로 네. 그 기록이 되면 그 차량 번호가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대한적십자사 노조가 국감도피 출국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최경진 노조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이어진 1년의 사태로 적십자사는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109년간 쌓아온 인도주의 기관으로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은 등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일련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적십자 내부적으로 예. 말씀하신 잊혀진 봉사단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잊혀진 봉사단체다, 적십자사를 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적십자 내부 직원들이나 30만 봉사원들 내게 엄청난 실망과 상처 속에서 공허함만 줬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하. 또 하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어떤 거요? 국정감사 뺑소니 사건이라고, 뺑소니 출장이라고. 출석 안 하고 출장한 거? 그렇습니다. 본인은 국감 보이콧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사과도 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노동조합 및 내부 임직원들은 굉장히 충격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그 김성주 총재의 회사, 그 패션 회사의 직원이 적십자사의 내부 자료를 무단 열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던데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엄청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어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께서 거기에도 김성주 의원이란 분이 계시죠? 예. 그 간사분으로 복지 간사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국회나 정부도 정보 공개 요청 절차나 또 그거에 근거한 대한적십자사 구시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와 같은 철저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엄청나게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의 조직, 인사,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광범위하게 그 김성주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7분입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7차례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 입장을 밝힌 곳이 청와대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7시간 동안
7번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는 또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며 7분 뒤인 10시 22분에는 다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어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에 더해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며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정보고가 올라오자 7분 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통계 혼선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청와대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따져볼 부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10분쯤에 서울 안전행정부 청사에 마련된 중대본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죠.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때는 이미 학생들 대다수가 침몰한 배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지 한참이 지난 후였는데요. 7차례나 지시를 내렸다는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7차례의 지시를 내렸다면 그동안 보고들을 받았을 텐데 받은 보고가 잘못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또한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7차례를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디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앞서 박 대통령이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예, 정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지하철 9호선의 기본 요금과 최소 운임 수입 보장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012년 8월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한한 700원에서 300원을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운임 수입의 70에서 90%를 보장하는 최소운임 수입 보장 규정을 도입해 서울 시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이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예. 경실련은 당시에 2005년 실시 협약을 통해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의 총 공사비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 공사비의 3분의 1만 지출한 민자 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 또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의 협상 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또한 2006년 당시에 강남 순환 민자도로의 운영 수입 보장제는 삭제했으면서 9호선의 민자 사업의 운임 수입 보장제는 삭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인 맥커리 그룹의 계열사 맥커리 IMM에 재주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스캐펄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북한 핵 소형화 기술에 관한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같은 말을 두고 국내 언론 보도가 좀 엇갈린다고요. 예, 인터넷 매체 팩트홀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워싱턴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내 언론들은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조금씩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그동안 군 정보당국이나 일부 싱크탱크 전문가가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미군의 주요 지휘관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스케퍼로티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가시화됐음을 뜻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커티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북핵 고도화의 명분으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정당화하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가시화됐다는 조선일보의 시각과 한국의 전자권 전환 재연기를 정당화하려는 뜻이라는 한겨레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스케퍼로티 사령관이 말한 원문은 어떤 내용이 진짜 담겨 있습니까? 예, 스케퍼로티 사령관이 한 말은 개인적인 확신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북한은 잠재적으로 핵을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해석한 이유는 영어 believe를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문맥상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강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 물질적인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해석은 스케퍼로티 사령관의 이어지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그러나 아직 북한이 실험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휘관으로서 북한이 이런 능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지휘관의 입장에서 북한이 이런 능력이 아직 없을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은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북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이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한겨레 보도처럼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정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들보다 외국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 싸게 팔고 있다.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근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네요. 삼성전자가 단말기 한 대당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판매 이익을 보니까 외국의 4배 이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단말기 판매 이익을 분석한 결과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4.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 3년간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대당 평균 18만 5천 원의 이익을 올렸고요. 해외에서는 4만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이 삼성전자 공시자료와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단말기 판매량 자료 3년치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러한 차이는 삼성전자의 국내, 해외 판매량과 영업이익 등을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삼성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국내에 4,348만 6천 대의 단말기를 팔았고요. 또 해외에서는 11억 64만 1,000대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으로 비교를 하면 해외에 25배 정도를 더 많이 판 셈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해외가 44조 4,500억 원으로 국내 8조 500억 원보다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예. 판매량은 25배가 많은데 영업이익은 5배에 그친 겁니다. 삼성의 해외 전략이 박리담회이고 또 메모리, 배터리, DMB 등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더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전병헌 의원이 빅맥 지수처럼 갤럭시 지수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단말기 국내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빅맥 지수처럼 갤럭시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단통법 논란으로 단말기 가격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운 만큼 이에 대한 미래부의 과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 의원은 이어서 이러한 논란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창조경제 지수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는 것보다 현실의 지수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병헌 의원실은 IM 부분, IT 모바일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에는 휴대폰 이외에도 네트워크 장비 사업 또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비중이 4%
내외이기 때문에 모두 휴대폰 판매에 대한 영업이익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역대 최대라고요. 예, 정부가 증시,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인 750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은 757조 4,383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체 단기 부동자금은 2008년 말에 540조 원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9년 말 647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후에 2010년 말에는 653조 원, 2011년 말에는 650조 원, 2012년 말에는 666조 원으로 정체를 보이다가 지난해 말에 713조 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757조 원으로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 상태를 보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군요. 예,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5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과 같은 수준이고요. 7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데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등 비관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예.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관적 기대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임을, 또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냅니다. 앞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5월에 105로 하락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로 8월과 9월에는 107까지 올라선 바 있습니다. 예. 한국의 남녀 평등 순위가 나왔는데 최하위권이었다고 하는데 몇 위로 나눈 겁니까? 예,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매긴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17위로 나타났는데요. 117위요? 예. 예. 세계경제포럼이 현지 시각으로 28일 발표한 2014년도판 남녀 격차 보고에서 조사 대상 142개국 가운데 한국은 117위, 일본은 104위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11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계단이 더 떨어진 셈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고용, 취학기회, 건강, 정계 진출 등을 둘러싼 성별 간 격차를 수치화해서 이 같은 순위를 매겼습니다. 예. 1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핀란드, 3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5위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독식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필리핀이 9위로 가장 높았고요. 중국은 87위, 미국은 20위였습니다. 예. 2008년에 화재로 소실됐다가 5년간의 공사 끝에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에 부실한 화학 안료가 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네요. 예,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공사를 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 안료와 접착제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홍창원 단청장, 제자 한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숭례문 단청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학 안료인 지단과 화학 접착제인 포리조를 사용해 단청이 벗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단청장은 공사비 7억 3천여만 원 중 인건비 3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전통기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문화재청 직원 최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7차례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거 앞서 뉴스브리핑 시간에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예, 이 평론가께서는 이 내용 접하시고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우선 뭐 핵심만 간추리자면 예. 대통령은 특히 그러니까 당일 2시 50분 이른바 190명 추가 구조 인원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정정 보고가 올라오니까 대통령이 7분 후에 안보실장에게 전화해서 통계 혼선에 대해서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김재원 의원의 반응 이런 것은 다 전에 들으셨을 것 같고요. 한 말씀만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면 당일 오후 5시 15분 대통령께서 중대본을 방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했던 얘기가 학생들이 그 빨간색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게 왜 그리 힘드느냐 이런 엉뚱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그렇게 황당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왜 긴급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대면 보고만 받고 전화나 문서로 지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데 오늘 청와대의 자료를 보면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예.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하게 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는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물론 공개는 가능은 합니다. 뭐 국회의 3분의 2 절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확실히 있는 그대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방산업체 비리가 극에 달아있다라는 게 이제 속속 밝혀지면서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 비등하고 있는데 네. 통영함의 수중 무인 탐사기도 불량이 있었다는 게 또 밝혀졌군요. 네, 통영에 사시는 분들 들으면 별로 반갑지 않으실 텐데요. 통영함은 완전히 사고뭉치함이네요. 계속 뭐 양파처럼 까고 또 나오는데 이번 국정감사 전후를 해서 지금 드러난 것들 대충만 열거해도 잠수를 못하는 잠수함. 잠수를 못하는 잠수함이요? 네. 예. 통영함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잠수함 중에 뭐 이틀인가밖에 연료전제 문제가 있어서 보통 열흘 이상 잠수를 해야 되는데 이틀 정도밖에 잠수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잠수를 못하는 잠수함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서 쏠 수가 없는 벌컴포. 그다음에 총탄이 안 나가는 신형 소총 뭐 등등등 많았는데 예. 해군 통영함 장비 중에서 수중 무인 탐사기 뭐 영어로는 ROV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용어 익숙지 않아도 되겠죠. 어렵습니다. 수중 무인 탐사기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게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에 문제가 있어서 세월호 구조 현장에도 투입되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이 통영함이 예. 음파 탐지 아주 뭐 20년 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장비가 또 부실하다 이렇게 드러난 거죠.
문제가 된 그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의 경우는 수심 200m에서 탐지가 가능해야 하는데 해군이 엿새 동안 6번 평가해 본 결과 탐지가 전혀 되지 않았답니다. 예. 그리고 길이 58m의 선박이 76m 수심에 침몰해 있었지만 이 장비로는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60m 되는 배면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76m 수심,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깊으냐 낮으냐 가지고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심 200m에서도 탐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겨우 수심 76m에 60m짜리 배가 가라앉아 있는데 그거를 전혀 알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도 제작된 뭐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다. 이러는 당시 대대적인 보도를 했죠. 예. 그런데 아예 지금 해군이 다 건조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배를 못 받겠다는 거죠. 받아와봐야 뭐 고치고 뭐하고 배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구조 현장에 투입 못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수중 무인 탐사기도 불량했다는 게 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겉에만 배 모양새인 거지 수상 구조함의 기능을 현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란 뜻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은 이 통영함으로 낭비된 혈세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통영함 배 한 척에만 관련된 겁니다. 예. 전체 국방비 뭐 혈세두 수액이 아니고요.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의 경우에 2억 원짜리 불량 장비를 무려 20배인 41억 원을 주고 샀답니다. 해군이. 41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20배 비싸게 산 거죠. 마치 그 육군의 그 USB 뭐 16기가짜리인가 그거를 94만 원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중에서는 한 2만 원도 채 안 되는데요. 뭐 거의 비등비등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 가격 결정을 담당했던 실무자 2명이 현재 검찰에 구속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무인 탐사기의 경우에 문제가 된 초음파 카메라를 따로 구입한 게 아니고 장비 전체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사고 뭐 새 걸로 바꾸고 이게 아니고 장비 전체를 아예 통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마치 뭐 급하게 비유를 하자면 차 왼쪽 문, 운전석 문 쪽에 문제가 있으면 차 왼쪽 문만 갈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배의 무인 탐사기 전수상 차 전체를 새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들 수밖에 없겠군요. 네, 수중 무인 탐사기 전체 가격은 100억 원쯤 100억 됩니다. 원이요? 네, 예. 음파 탐지기는 아까 2억 원짜리 41억 원에 샀고 무인 탐사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100억 원을 또 버린 거죠. 그래서 뭐 불량이 드러난 그 음파 탐지기의 경우에는 미국 하켄코라는 곳에서 납품을 했는데 이곳이 거의 유령 회사 수준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불량 장비에 대한 보안, 그러니까 AS, 우리말로 AS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뭐 유령 회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음파 탐지기 등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정도는 최장 배를 또 못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파 탐지기를 갖추지 못한 배가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 해양에서 이제 총괄해서 이 배를 만들었는데 관급 장비, 그러니까 관에서 납품해준 제공해준 장비의 결함은 배를 만드는 선사, 조선사요. 대우조선 해양이 우리가 수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빨리 어쨌거나 우리는 주문 대로 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해군은 배를 가지고 가라. 그 속에 들어있는 장비가 잘못된 것은 방사청이나 해군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 대우조선이 잘못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또 배값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지금 조선사가 엉뚱한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일 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나라 전체가 예. 지금 나사가 빠져도 왕창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승조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생명 유지선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또 이렇게 지적을 했나 봐요. 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일테면 뭐 2억 원짜리를 40억 원에 사고 그것은 뭐 그 사람들 잡아다 혼내고 구상권을 행사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해서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진 배인데 가장 중요한 그 배에 타서 작업 업무를 해야 할 해군의 생명 안전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낸 운영 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배 타는 저기를 승조원이라고 하죠. 예.
승조원들이 통영함에 대해서 무려 12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은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영함을 인도받기 전에는 보증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대표적인 걸 들면 잠수사에게 공기나 따뜻한 물, 온수를 공급하는 생명유지선이 그 유연성이 부족하고 중량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수사 2명이 들어가서 이제 작전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웹벨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아마 지난번 다이빙 벨에서 나왔던 그 벨하고 이제 그런 같은 용어인가 보죠. 그 웹벨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잠수사들이 가서 작전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위험하고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웹벨 안에 있는 밸브 조작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해군 그 승조원들이 이제 미리 시승을 해보고 지적을 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타서 뭐 수상 구조 활동 이런 걸 해야 할 사람들의 안전, 심할 경우에는 생명에도 바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부품을 뭐 새 걸로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뭐 이에 대해서 해군 측은 생명에 직결되는 거니까 12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고치는 돈은 또 돈이 아닙니까? 돈이 한마디로 또 계속 들겠죠. 완전히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방위사업청 개편론 대두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한 귀결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영함 이 배 한 척만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벌써 수많은 비리가 이렇게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속된 전직 영광급 장교는 통영함 비리 말고도 다른 부실 장비 납품에 개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전역하자마자 관련 방산업체의 계열사의 간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또 원가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를 41억 원에 판 업체의 부사장도 알고 보니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선후배 간에 군대, 군수품이니까 우리 군들이 잘 안다. 그런 폐쇄성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속이 온 거죠. 그러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언젠가는 지금 이 현역 군인도 자기가 예편하고 제대하고 전역하고 나면 그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거나 과다 계상되는 것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계속 그 구조적 비리가 온전되어 왔던 겁니다. 이렇게 통영함 부실이 속속 밝혀지자 여기 이 사업의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방사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사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에 군대의 무기 구매와 군수품 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6개 공군 각각 따로따로 있던 기관들을 하나로 통폐합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비슷한 조달 업무를 6회공이 따로따로 하면 비용도 중복해서 들고 같은 업무를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눠서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로 통폐합한 그 취지는 좋았는데 방사청이 주무르는 예산이 무려 연간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지금 뭐 나라 전체 예산이 한 350조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 분야의 비리나 비효율성 또 뭐 조달 과정에서의 중복성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했던 취지와는 달리 뭐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비리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방사청하고 방위산업체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그 군피아들의 존재 때문에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 점을 강한 톤으로 지적했는데 이건 뭐 누구 하나 어느 정치인이 낯을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차제에 이곳에 대한 종합적인 해부를 해야 한다. 일테면 지난 세월호 참사 직후에 대통령께서 뭐 매우 긴박하게 해경 해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더 많은 비리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커다란 울타리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똘똘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부패 구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방사청 이런 것들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종합적인 환골 탈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군대 밖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군 내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하루빨리 손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금 질질 세고 우리 혈세 낭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범죄 차원에서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 그런 여론 갈수록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